276페이지. 우리 계단은 3-2에서 생물 다양성. 우리가 앞에서 뭐 공부했을까? 우리 이제 생물 다양성 공부했을까, 그렇죠? 첫 번째 생물 다양성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누구?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그다음 종 다양성, 그다음에 우리가 생물이 살아가는 장소,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유전적 다양성은 제일 중요한 거, 같은 종끼리, 같은 종. 달팽이의 껍질 색깔이 다르다, 얼룩말 줄 간격이 다르다, 이런 것들, 혹은 무당벌레의 겉껍질이 무늬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무당벌레, 같은 얼룩말, 같은 달팽이, 이런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다양성을 말하고,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많을수록 유전자가 이렇게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종 다양성은 종별, 다른 종별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종류가 다른 종. 얘네들은 어떻게? 종의 개체 수가 균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체 수가 다양할수록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얘네들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다양할수록 좋다. 그리고 서식지 중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생태계가 다양한 생물 종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장소가 열대우림이 가장 높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뭐냐, 이제 이거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276페이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생물이 다양할수록 좋게 뭐냐? 다양성이 중요한 게 뭐냐?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태계 평형이 높다. 그리고 생태계 평형이 높으려면은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생물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생물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높고, 생태계 평형이 높아야지만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이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뭘 해주냐면은 바로 생물이 자원으로도 활용이 된다. 생물 자원으로도 활용이 된다. 종이 다양할수록 생물 자원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 자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의식주죠. 의식주의 사용이 의자가 뭐예요? 의자. 옷이라는 뜻이지, 그렇죠? 옷에다가 사용되는 거. 우리 식물 같은 경우는 뭐 있니? 목화. 목화로 우리 송 같은 거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에로 뭐 만드니? 비단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생물의 종이 다양해야 돼. 누에가 없으면 목화밖에 못 만든다. 그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는 뭐 다 알죠? 쌀, 오리, 수수 등등 이런 것들이 옥수수 이런 것들 다 우리 먹는 거에 들어가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야채보다는 고기, 돼지, 닭 뭐 이런 것도 소 이런 것들 쓰고 주에도 활용이 된다. 주에는 뭐가 쓰니? 옛날에는 우리 나무 등으로 뭘 만들니? 집 만들어져, 그렇죠? 집. 그래서 의식주의 생물 자원이 활용이 되고 시험 문제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많이 쓰냐면 또 의약품에 활용이 된다. 의약품 활용. 너 의약품 중에 아스피린 들어봤니? 진통제로 쓰는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누구에게 왔냐면은 버드나무 아니? 여름에 이렇게 가지 쭉 늘어뜨려가지고 여기 있네 276페이지 거기 버드나무 그림 그게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해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이라는 걸 발견해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약품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항생제인 페니실린. 이건 항생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도구에서 푸른 곰팡이에 있습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해낸 게 페니실린이 된다. 그 다음에 요즘 또 거기 각광받고 있는 거 항암제. 우리 현대사에서 암들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이 암 치료제로 쓰이는 이 항암제가 주목이라는 게 열매가 빨간색이 알갱이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침엽수 같은 건데 거기에 빨간 알맹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에 항암제 암을 치료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팔각에 우리 너 지금 낫고 있다라고 했던 거 뭐? 감기, 독감 치료제. 독감 치료제가 이제 팔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면 팔각이라는 게 요게 팔각 열매인데 요게 팔각 모양으로 돼 있어요. 팔각이라는 게 친구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청자고등에는 또 진통제는 어디서 청자고등이라는 고등 종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우리 진통제 없어가지고 그냥 수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술은 그냥
진통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소주 그냥 먹은 상태에서 수술하고 그랬다. 근데 지금은 우리 진통제 수술하고 나서 아프면 진통제 먹죠, 그렇죠? 이게 다 청자병에서 왔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물 자원에서 의식주에도 사용되고 의약품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유전자. 생물 유전자 활용은 어떤 환경에 강한 염색체가 있어요. 이 어떤 환경에 되게 강한 염색체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식량 자원으로,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먹는 벼 요걸 가지고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최대한 강한 벼를 생산해가지고 농가에다 뿌려주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병충해라든지 여기에 되게 강한 거고, 그래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게 유전자 활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문제 뭐 있으냐면 사회 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은 우리 당연히 간단해요. 숲이 되게 우거져 있으면 우리 뭐를 쓰니? 휴식주. 그다음에 여가 활동에 많이 이용이 된다. 이 중에서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요 의약품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른 데도 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이 의약품.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이유가 뭘까? 감소 원인. 이거는 뭐 읽어보면 돼요. 첫 번째가 뭐니? 서식지 파괴. 첫 번째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 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의미는 알 거고, 그 다음에 서식지가 단편화된다. 단편화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로질러 가지고 서식지를 가로질러 가지고 땅을 개간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단편화된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서식지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갈라버려. 여기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서식지 환경이 각각 되게 작아지게 돼요. 그럼 서식지가 넓은 곳에서 사는 생물들이 못 살게 돼. 그래서 다양성이 감소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겠니? 서식지 파괴되는 것 중에 많이 잡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생물도 우리 되게 많이 잡아들여 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 포획. 불법 포획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잡아들인 것을 남에게로.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서식지 파괴,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심각하고 있는 게 세 번째예요. 뭐니? 외래종. 이 외래종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환경적 요인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종들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얘는 뭐가 없냐면은 천적이 잘 없어요. 천적들이 잘 없어.
그래서 천적들이 없어가지고 그 생태계에 있는 나쁜 것들 다 잡아먹어.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기가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 붉은색 기 거북이. 그 다음에 물고기 물에는 저기 베스 뭐 이런 것들, 블루기 이런 것들이 우리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 그 다음에 요거 뉴트리아 들어봤니? 뉴트리아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왔냐면 식용으로 데려왔어. 우리나라가 뭐 동물이 이렇게 소나 돼지가 별로 없을 때 데려왔거든, 식용으로.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먹을 게 조금 더 생기니까 뉴트리아 이제 안 잡아먹어. 근데 이 뉴트리아가 엄청나게 커다란 쥐라고 보면 돼. 설치류인데 얘가 늪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웬만한 동물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잡아먹는 천적이 없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자란다.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나니까 다른 애들은 종을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종의 개체수가 다양하지 못하게 되버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큰 위험이 이거겠죠, 그렇죠?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니까 우리는 이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의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간단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전체 국가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럼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니? 읽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저탄소 제품을 쓴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알 거고, 사회적인 거에서 요거 하나 보면은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 서식지 간편화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길 낼 때 요렇게 길 내버리면 종 다양성이 줄어드니까 길을 어떻게 이렇게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고 낸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검은 줄 같은데 생태 터널. 그래서 산을 깎을 때, 도로 낼 때 산을 깎아서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생태 터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고. 그래서 길 가로질러 보게 보면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지나갈 수, 도로 이렇게 내면은 이쪽으로 못 건너가잖아. 그래 건너갈 수 있게 이런 통로를 만들어 둔다든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사회적인 한 거고, 국가적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 터널 만드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일단은 보호종. 얘는 천연 기념물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못 잡게, 포획하거나 남획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국가적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만든다. 그런 거 법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산은 절대로 사람이 못 드나들게 해가지고 뭘 만든다? 국가 유원지 같은 거 만든다. 그래서 국가 유원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국립공원이라고 하죠. 국립공원. 이런 것들은 다 사회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는 국가와 국가끼리 체계라는 협약하는 거.
야, 우리 이제 탄소 그만 만들어내자. 이제 협약하는 거. 그리고 이런 협약하는 것들이 거기 보면 람사르, 런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런던 협약. 그 다음에 도쿄 협약.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들 간에 이제 이렇게 맺어주는 것들. 자,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려운 거 없고. 이제 어디 넘어가냐? 세 단원 이제 294페이지로 넘어가. 294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개념 문제는 집에서 풀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자, 이제 294페이지. 이건 이거보다도 더 쉬운 거거든. 4단원인데. 이 4단원은 생태계야, 생태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4단원은 생태계와 환경인데, 생태계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요거는 지구과학이니까 지구과학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거라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요 환경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요 환경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94페이지 생태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중단은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첫 번째, 생태계 구성 요소. 다 알죠? 생태계 구성 요소 누구 있니? 생태계 구성 요소 누구 있니? 네가 알고 있는 거.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들어봤죠? 그거야. 이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태계라고 하는 건 뭐냐? 생태계가 뭐니? 생물이 살고 있는 공간을 전부 다 생태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커다란 공간을 공간, 하나의 체계를. 그래서 생태, 살아있는 하나의 커다란 영역, 원형, 우리 생태계라고 하고, 이 생태계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생물적인 요인하고 비생물적인 요인으로 나눕니다.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은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 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생물이 아닌 것들 요인은 뭐가 있냐면 우리 환경과 관련된 거 다 말하면 돼요. 환경과 관련된 거 뭐 있니? 빛, 온도, 토양, 물,
등 이런 것들은 다 비생물적 요인이다. 됐죠? 그러면 생물적 요인에서 먼저 생산자 무엇을 생산자라고 하니? 생산자 생산해내는 거야. 뭘 생산해내는 걸 말한다? 유기물 영양분 유기물을 생성하는 생물 유기물 생산 우리가 여기서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 소고당 만드는 거. 그래서 광합성하는 건 전부 다 생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누구니? 식물이죠, 그렇죠? 식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많이 헷갈려 나오는 게 이렇게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하고 동물 플랑크톤이 있어요. 여기 플랑크톤에서 여기서는 뭐하냐면 식물 플랑크톤이다. 이 식물 플랑크톤 대표적인 게 누구니?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에 있었던 애.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 만들어내가지고 그때부터 산소가 오존층 생겨서 고생대에 처음으로 육상식물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때 이 식물 플랑크톤에 해당되는 애들이 남세균이에요. 남세균. 그리고 그 남세균이 뭉쳐져 가지고 화석으로 되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렇게 연관해가지고도 알아둬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소비자. 소비자는 동물이잖아. 뭐니? 다른 생물을 어떻게 섭취하는 뭐 잡아먹는 건 다 소비자라고 한다. 주로 생산자를 잡아먹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비자를 또 다른 잡아먹는다. 그래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인간을 잡아먹는 식물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비자 중에서 최고 꼭대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소비자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가 되니? 대부분 동물이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이때 플랑크톤인데 어떤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도 소비자에 해당이 된다. 그냥 플랑크톤 해놓으면 안 된다. 플랑크톤에서도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고 동물 플랑크톤은 소비자가 된다는 거예요. 플랑크톤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씩 이걸 객관식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선생님도 계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분해자. 분해자는 누굴 분해자라니? 시체라든지 다른 생물들을 어떻게 뭐 중요합니다. 유기물을 뭘로 바꾸는 거야? 또 다른 무기물로 바꾸는 거.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 애.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그래서 에너지 얻는 생물. 이 얘만 살펴보면 돼요. 얘. 분해자의 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분해자의 얘. 세균, 곰팡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 버섯.
쌤 버섯은 식물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식물의 버섯은 대부분 식물의 기생을 해. 그 기생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유기물을 쫙 빨아가지고 지가 살면서 어떻게 무기물로 다시 분해시켜버려. 얘네들이 분해자게.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넘겨서 이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선생님하고 이제 살펴볼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고 바로 찍어보고. 생태계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세 번째 이거예요. 우리 교재 295페이지. 생태계 구조 요소 사이의 관계. 요게 앞에서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크게 살펴보면은 생태계라는 곳에는 생태계라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의 이 생태계 안에는 비생물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냐면 생물적인 요인도 있고. 생물적 요인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누구 있다? 생산자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있고, 그다음에 분해자. 소비자가 생산자를 어떻게 잡아먹고, 소비자를 분해자가 분해시키고, 이 분해된 걸 가지고 생산자가 양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분해자를 또 소비자가 쓰기도 하고, 소비자를 거르게 되면 생산자가 또 활발하게 되고, 생산자가 또 분해자에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생물들 종간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생물적 요인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니? 빛이 있고, 온도 있고, 물이 있고, 토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이쪽으로 영향을 준다. 이때 영향을 주는 것이 1번, 이걸 뭐라 그런다 그러면 적용이라고 해요. 적용. 그 다음에 작용. 적용이 아니라 작용.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오히려 또 얘네들한테 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요거를 반작용. 얘네들 개체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3번 이렇게 하면은 그 예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1번 작은 얘네들이 여기다 영향을 주는 거 뭐니? 비생물적 요인이 누구한테?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해가지고 요거 이제 따로 다룰 거야. 비생물적 요인은 빛, 온도, 물, 토양에 따라 가지고 이 생물적 요인이 환경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어떤 게 있을까? 토양이 영향도 되게 많으면은 얘가 뭐야? 토양에 영향도 많으면은 식물이 어떻게 되겠니? 식물이 잘 자란다. 잘하는 거죠, 그렇죠?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더 잘하니까 더 잘 자란다.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이 되고. 그럼 반대로 반작용은 누가? 생물적인 요인이에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 영향을 준다. 비생물적. 뭐가 있을까? 생물들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제일 중요한 거. 뭐? 식물의 광합성으로. 비생물적 요인 중에서 대기의 성분을 갖고 있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성캄브리아 시대에 때 뭐 공기가 많이 산소가 많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거다.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생물적 요인들끼리 생물적과 생물적 요인. 뭐가 되겠니? 당연히 뭐 해야 되는지 바로 여기 사슬이 여기 사슬이 여기 해야 되는데 먹고 먹히는 거 이게 여기 해당이 된다. 요거랑 상반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런 같은 개체군들 사이에 생물들 사이에 생물적 요인들 사이끼리 영향을 주는 거, 여기 생물 사이에 영향을 주는 거 보면은 하나의 개체군이 있고 또 하나의 개체군이 있어. 개체군이니까 얘네들은 어떤 종류? 같은 종이야. 얘도 같은 종이야.
같은 종 내에서 사는 거. 같은 종 내에서 얘하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A라는 생물이 있고 B라는 생물이 있을 때는 같은 종끼리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다른 종끼리 영향을 주는 거예요. 틀려요. 요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자연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같은 개체군 사이에 있는 거는 요거는 자연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자연 선택. 강한 놈이 살아남는 그걸 말하는 거고. 여기가 같은 종끼리 서로 다른 종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먹이사슬에 해당이 된다. 요거는 먹이사슬에 해당이 요것도 함께 알아보실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등장합니다. 지렁이가 땅속에 많이 지나다니잖아. 그럼 땅속에 많이 지나다니면 걔네들 지렁이가 땅속에다 또 지나다니면서 여기 지가 배설물 땅에다가 내놓고 그럼 막 이렇게 다니면 거기 안에 다니는 통로에 공기들이 막 드나들어가지고 지렁이가 많이 있으면 토양이 어떻게 된다? 좋은 토양이 된다. 지렁이가 많이 살면. 그러면 지렁이라는 애가 거기다 영향을 끼치는 반작용이 이해가 된다. 거기는 지렁이가 드나들면서 토양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2번에 해당이 된다. 알아주시면 돼요. 요게 295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데 요 그림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는 꼭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많이 피곤해? 자, 296페이지 이제 생물과 환경의 관계. 요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요게 따로 요거 1번 작용 파트만 따로 중요해가지고 빼가지고 공부한다. 그게 바로 296페이지에 나오는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생물과 환경의 관계는 생물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이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미치는 과정을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보면은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진화라고 한다. 진화.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진화된다. 그래서 진화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환경의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빛. 이 빛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빛은 두 가지로 나눠서
빛의 세기. 두 번째가 빛의 파장. 그래서 요거 두 개 섞어 놓고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 구별 짓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내일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요런 걸로 구별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세기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광합성량하고 상관이 있어요. 광합성. 빛의 세기가 광합성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죠, 그죠? 빛의 세기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으로 이렇게 된다. 평행한다는 거. 그래서 빛의 세기가 많을수록 강합성 영향이 많아진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는 누가 많이 발달한다 하면은 빛의 세기가 강하면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게 되면 식물 잎이 어떻다? 두껍다. 식물 잎이 두껍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강한 빛을 받는 애들이 대부분 좀 더 두껍다라고 보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강한 빛을 많이 받아야지. 빛의 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 양이 높아지고 광합성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양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키가 어떻다? 잘 자란다. 식물들은 대부분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잘 자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란다. 요 정도만 빛의 세기는 알아두면 되고, 빛의 파장. 빛의 파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적색광하고 청색광. 누가 파장이 더 길까? 적색광이 파장이 길다. 청색광이 파장이 짧다. 그래서 이 빛의 파장은 주로 어떤 생물에게 영향을 주냐면은 수중식물에게 영향을 주는데, 적색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수면이 이렇게 있고 수면이 있고 이 바다예요. 바다다. 그리고 여기 태양빛이 오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오게 되면은 적색광은 빛이 파장이 길어가지고 파장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깊이 못 들어가고, 청색광은 파장이 되게 짧아가지고 어떻게 깊숙이 들어온다. 이게 적색광, 이게 청색광. 그러면 이 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청색광에서 이 청색광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뭐다? 쉬운 문제 잘 나옵니다. 청색광은 뭐냐? 홍조류가 된다. 그 다음에 적색광일 때 주로 사는 애들이
녹조류. 들어봤죠? 녹조 현상. 녹조 현상은 이 적색광에 사는 녹조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버리면 얘네들이 나중에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산소 양이 되게 줄어들어 가지고 물고기들이 어떻게 한다? 떼죽음을 당한다. 됐나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적색광일 때는 녹조류, 청색광일 때는 홍조류. 그래서 이 녹조류를 받아들이는 녹조류는 어떤 바다에 산다? 얕은 바다. 왜 적색광이 깊게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다? 깊은 바다. 청색광이 되게 깊숙이 들어오니까 깊은 바다에 홍조류가 산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빛의 양. 빛의 양을 얼마만큼 많이 받아들이냐, 적게 받아들이냐, 요거를 이제 빛의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을 하면은 태양빛이 비치는 시간 1조시간. 1조시간. 이거는 주로 이제 빛의 양은 뭐에 따라 다르냐면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누구? 여름. 여름은 태양빛이 많고, 겨울에는 태양빛이 적다. 여름에 태양빛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비춰지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낮의 길이가 길다. 여름은 낮의 길이가 길다. 그래서 이거를 일조 시간이 길다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낮의 길이가 짧다. 낮의 길이가 짧으니까 태양빛이 적게 도더라고. 그러면 여름에는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어떤 식물이 있냐면 장일 식물이 이야기하고, 겨울에는 단일 식물이 있다. 장일 식물은 햇빛이 긴 시간에 꽃을 피우는 식물. 됐나요? 얘는 햇빛이 양이 작을 때 꽃을 피우는 식물. 이런 것들. 그래서 단일 식물을 가진 대표적인 예가 누구니? 우리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은 우리 여름을 지나가지고 어디서부터?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 꽃을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가을에 꽃을 피우는 애들 대표적인 게 누구니? 대표적인 코스모스, 국화. 얘네들은 주로 이제 그래서 가을에 꽃을 피워. 그러면 얘는 장일식물은 햇빛이 긴
낮의 길이가 제일 긴 봄이나 초, 여름에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식물들이 저기에 해당이 돼요. 누가 있니? 붓꽃 이런 것들. 붓꽃. 근데 왜 붓꽃을 여기 얘를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도 다 식물들이 대부분 저런데 왜 여기다 적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꽃을 핀다. 그 다음에 우리 개나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겨울철 하면은 생각나는 어류 뭔지 아니? 어류 물고기. 물고기 중에서 겨울에서 제일 잘 살아는 물고기가 송어예요. 송어 먹어봤니? 송어 낚시 뭐 이런 거, 빙어 낚시 이렇게 겨울철에 얼음 깨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송어 낚시. 송어 애들은 언제 수정하고 애기 알 낳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장일식물. 낮의 길이가 길 때는 어떤 물고기? 어떤 물고기? 뭐 이제 우리 대부분 하는 다른 물고기들. 그 다음 개구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깨꼬리, 종달새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종달새를 여기에 해당이 요게는 다 빛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누구에 관련된 거다? 온도. 이 빛 다음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온도예요. 온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누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전부 다 누가 있느냐? 바로 효소들이 있다. 효소들. 그래서 효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온도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누가 있냐면은 우리 물질 대사에 해야 되는데, 이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효소예요. 물질 대사가 뭔지는 알죠, 그렇죠?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변화를 물질 대사라고 하고, 이 물질 대사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해서 되죠. 작은 걸 큰 걸로 만들면 동화작용. 이때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다음에 큰 걸 작은 걸로 쪼개면은 이화작용. 요때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그걸 세포 호흡이라고 그러고. 그 물질 대사를 할 때는 이 효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가 몇 도라고? 사람 체온하고 비슷한 36.5도씨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온도는 몇 도일 때? 36.5도일 때 가장 동물들이, 생물들이 잘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에 맞춰진 얘가 뭐가 있냐?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들. 겨울잠 자는 거. 겨울잠 자는 거. 겨울잠 자는 것들은 이제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겨울잠을 자는데, 이 겨울잠을 자는 거랑은 좀 두 가지가 달라요. 우리 양서류 중에 대표적인 겨울잠 자는 개구리 있죠, 개구리. 그 다음에 겨울잠 자는 것도 누가 있니? 콩쿠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겨울잠 자는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아마 안 나올 건데,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변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야 되는 거고,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왜 잠을 자냐? 얘는 뭐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는 것도 여기 두 개가 좀 틀려요. 개구리 같은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 그냥 잠을 자는 거고, 북극곰은 겨울에 먹이 활동을 할 게 없어. 그래서 가을에 연어 같은 거 많이 잡아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지방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겨울에는 움직이면 먹이 없는데 움직여봤자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니까 또 최대한 밥 안 먹고 잔다 이 말이야. 그게 겨울잠. 그래서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면 봄에 겨울잠을 깨고 일어나는 곰 보면은 빼짝 말라 있어요. 엄청 빼짝 말라 있어. 그리고 먹이 활동할 때 가을에 주로 누구 잡아먹냐면은 연어들 잡아먹어요. 근데 연어들 잡아먹을 때 자세히 보면은 살코기는 안 먹어요. 연어 껍질만 벗겨 먹고 살코기 막 버려버려요. 그 껍질에 뭐가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돼요.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온도 물질에서 36.5도를 찾아가지고 이동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니? 철새라고 하죠. 철새. 텃새가 있고 철새가 있는데, 철새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동하는 새들. 철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네? 기러기죠. 학, 백조 이런 것 여기에 해당이 되고, 시험 문제에 또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여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우 가지고. 이 여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 북극 여우가 있고 사막에 사는 사막 여우가 있어. 그럼 얘네들 같은 여우인데도 온도에 따라 가지고, 북극 여우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사는 애들이고, 사막 여우는 온도가 사막은 온도가 되게 높아. 그러면 사막 여우는 온도가 되게 높으니까 빨리 어떻게 열을 방출해. 열 방출을 어떻게 많이 해야 돼. 왜? 사막은 여기보다 훨씬 온도가 높기 때문에 40도씩 이렇게 된다 치면, 그럼 우리 사람 체온은 36.5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체온 내리기 위해서 뭘 하니? 땀 흘리지, 그렇죠? 땀 배출한다. 우리 땀 배출 어디서 하니? 털이 없는 곳에다 땀 배출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런 피부에다가 땀 배출을 할 수 있는데, 여우 같은 경우에는 다 털로 덮여 있으니까 열 방출할 곳이 별로 없다. 그 열 방출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열 방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털이 안 덮여 있는 말단부가 어떻다? 엄청나게 크다. 이 말단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유일하게 털이 안 덮여 있는 게 우리 귀 안쪽이에요. 귀 안쪽. 그 다음에 발바닥. 그래서 말단부가 어떻다? 크다. 말단부는 크지만 몸짓은 작다. 그래야지 열 발출하기가 쉽다. 그럼 북극 여우는 열 방출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 된다. 최소. 적어야 된다. 그래야지 추운 겨울에서 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열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말단부가 작아야 된다.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몸짓이 어떻다? 크다. 그래서 같은 여우라고 해도 북극 여우가 훨씬 더 몸짓이 큽니다. 몸짓은 크고 귀는 되게 조그맣고,
사막용은 몸짓은 작은데 기는 되게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하고 비교해보면 나오는데 그거 두 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또 이거 말고 당연한 건데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열을 최대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털로 덮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깃털이 발달돼. 그 다음에 너 몸색 변화시키는 애 있죠. 몸 색깔 막 변화시키는 애 동물 하나 있잖아. 카멜레온. 들어봤죠?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가급적이면 밝은 색을 띄어요. 몸 색깔 밝은 색. 그래서 태양빛이 바로 반사돼 버리게, 내 체온을 안 올리기 위해서.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약간 어두운 색, 그래서 빛을 잘 흡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합니다. 카멜레온. 요거는 온도에 관한 내용. 이 온도에 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여우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향을 주는 게 물이다. 식물 아니네. 식물에 의해 다시 우리 요건 동물이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동물이다. 5번은 식물에서도 겨울철에 잘 꽃피는 식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잎이나 이런데 털 나 있어요. 그래서 털송이풀 이런 것들. 그래서 식물들은 어떤 데 있냐면은 털이 나 있다. 털이 잎이나 줄기에 존재한다. 그래서 온도를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 6번째 대표적인 게 낙엽이 있습니다. 낙엽. 그리고 추운 곳에서 사는 애들은 또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제 잎을 어떻게 한다? 추위에 막기 위해서 잎을 두껍게 한다. 이런 것들은 식물에 네. 낙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단풍나무 좋죠. 그다음 털이나 아니면 털복숭이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298페이지 물과 생물 들어갑니다. 물과 생물. 세 번째 물과 생물. 이 물이라는 애는 비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물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체온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얘들이 있냐? 일단은 물을 증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물에 잘 적응하는 거. 그래서 물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증발은 최소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게끔.
증가를 이렇게 증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오는 예들이 뭐가 있냐면 키친질이 이제 단단한 껍질,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는 거. 우리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는 거, 우리 거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마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넣는 거? 알 넣는 거.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대부분 키친들이에요. 알 넣으면은 그 알이 수분을 따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증발을 최소화시키는 것 중에 방법이 하나가 이거다. 그 다음에 또 얘가 뭐냐면 선생님이 아는 동물 중에서 수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생물이 낙타입니다. 낙타. 그래서 낙타는 거의 땀을 안 흘려요. 땀을 안 흘리니까 수분이 빠져나갈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증발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아예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 불의옥장. 물속에 떠 있는 거 있죠, 그렇죠? 298페이지에 나오는 거. 불의옥장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을 아예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려면 물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을 최대한 가둬 놓을 수 있게끔 발달되어 있는 거. 사막에 여기 잎에나 여기에 물 많이 가두고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선인장이죠. 선인장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양과 생물은 선생님이 그냥 읽어만 볼게요. 토양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터전을 제공한다. 그래서 지렁이와 두더지는 토양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가지고 산소가 많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꼴을 제공한다. 그래서 토양 표면에는 산소가 많이 있는 호기성 세균, 그 다음에 토양 깊은 곳에서는 현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하고 현기성 세균 요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뭐냐면 토양과 생물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공기와 생물 이렇게 되는데 토양과 생물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지렁이가 토양을 좋게 한다. 토양을 좋게 하는데 여기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호기성 세균하고 현기성 세균. 우리 혐오한다라는 것은 산소 싫어한다. 얘는 호자가 좋아할 호. 그래서 나 쟤한테 호감 있다 할 때 그 호자. 그래서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어떻게 한다? 산소 좋아한다. 그래서 호기성 세균은 주로 어디에? 우리 흙 표면에 많이 존재하고, 얘는 현기성 세균 같은 경우는 땅속 깊은 곳에서 존재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5번 공기와 생물은 선생님도 한번 읽어볼게요. 공기는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수가 훨씬 많아가지고 산소 운반하는데 용이하고, 그 다음에 산소는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이 됩니다. 뭐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빠르니? 괜찮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돼? 되고 있어? 지금 멈춰야지. 눌렀어? 아니요. 뭐야, 막 누른 줄 알았어. 자, 그러면 300페이지 선생님이랑 3번 봅시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세요. A 학생은 생산자는 비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입니다. 네.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는 애들. 그래서 비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합성하는 생물입니다. 맞는 말이고. B. 버섯은 생산자에 속하는 생물입니다. 이거 아까 잘 나온다고 그랬다, 그렇죠? 버섯은 뭐에 해당된다? 버섯은 분해자에 해당된다. 틀려. 소비자는 생산자나 다른 소비자를 먹이려 하여 영분을 얻는 거다. 그렇죠? 소비자는 그래서 주로하고 동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이 그림이다,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작용이다. 작용 맞고. 그다음 2번 토양 속 세균은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된다. 토양 속에 있는 세균도 된다. 분해자에 해당된다. 비생물적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개체군 A와 개체군 B는 같은 군집에 속한다. 개체군 A와 개체군 B 같은 경우는 같은 군집, 어디 뭐 이렇게 소비자나 같은 군집에 해당된다. 가을에 기온이 내려가면 단풍잎이 붉게 변한다는 것은 뭐에 한다는 거니? 물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 작용이 이해가 맞는 거고. 5번 광합성으로 숲의 공기 성분이 달라진다. 숲의 성분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광합성으로 대기 성분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반작용. 2번에 해당됩니다. 이음이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그림은 한 식물에서 서로 다른 곳에 달린 두 인면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가 울타리 조직이 훨씬 더 두꺼운 거. 울타리 조직이 더 발달된 거. 식물잎이 두껍다. 그래서 식물잎이 두껍다. 이것을 빛의 세기가 같은 거. 양력에 해당이 되고 나가 음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두께 차이는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고. 나는 가보다 울타리 조직이 더 발달 못했죠. 얇으니까. 빛이 있을 때는 가에서보다 나의 광합성이 더 활발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몇 번의 수? 오호. 빛이 있을 때 빛이 세기가 더 잘 자란다. 울타리 조직이 더 발달된다. 두껍다. 두꺼운 게 빛의 세기가 더 강하고 더 잘 자란다. 그다음 8번. 8번은 요거다, 그렇죠? 요거 그림이다. 요거 그림에서 옳은 것은
파장이 짧은 빛은 바다 깊숙이 가. 파장이 짧은 거 청색광, 청색광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 들어간다. 맞는 표현이고. 이은 해저류의 분포는 빛의 파장에 대한 적용 결과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목조류, 여기는 깊은 바다에는 홍조류, 이게 존재하는 거고. 니은도 맞고. 디귿 해저류는 몸 색깔과 같은 색깔의 빛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한다. 아니죠. 반대. 녹조류는 적색광이니까. 청색광은 홍조류. 홍자가 붉은 홍자니까. 서로 반대되는 보색의 결과를 갖는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 미역은 홍조류에 해당된다. 미역은 갈조류에 해당됩니다. 미역은 갈색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면 1번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10번 생물의 어떤 환경에 대한 적응의 현상이다. 개구리는 겨울잠을 잔다. 개구리는 겨울잠을 잔다.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온도에 관한 거네. 온도에 관한 거고. 온대 활력수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 낙엽 진다. 낙엽 진다. 이것도 온도에 관한 거. 둘 다 온도에 관련된 거다. 그럼 온도 봅시다. 국화는 가을에 꽃이 핀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니? 국화는 가을에 꽃이 핀다. 이거는 뭐야? 빛의 양 1조 시간과 관련된 거.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찰새는 계절에 따라서 이동한다. 철새. 온도에 관한 거고. 맞고. 사막여우기가 북극여우기보다 크다. 여우 온도.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10번에 5번. 15번. 북극여우, 사막여우 관련된 거는 뭐 관련된 거다? 온도에 관련된 거다. 시험 문제 잘한 거였어요.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기의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열 방출 및 체온 유지와 관련지어 서술해 보자. 그래서 북극여우는 열 방출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단부가 작다, 기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막여우는 더운 곳에서 지내기 때문에 열 방출을 빨리 많이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말단부 기가 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는 304페이지 생태계 평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냐면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먹이 사슬이라고 한다. 이 생태계는 종간입니다. 종간의 먹이 관계입니다. 같은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들끼리. 그래서 먹이 사슬인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생산자를 잡아먹는 거. 생산자가 보통 식물이죠. 식물. 이 생산자를 잡아먹는 게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초식동물 혹은 곤충, 메뚜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게 2차 소비자. 얘네들 먹었더니 개구리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매라든지 하늘에는 매, 육상에서는 호랑이, 사람 등등 있겠죠. 먹이 사슬에 따라 가지고 뭐도 나타난다? 4차 소비자도 나타나겠죠, 그렇죠? 4차 소비자도 가지고 최종 소비자. 그러면 최종 소비자라고 하면 우리 누가 사람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최종 소비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얽히고 엎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데 딱 이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먹이 그물.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복잡한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 얘가 먹이 사슬이 먹이 그물이 단순한 것. 그 다음에 먹이 사슬이 복잡한 것. 누가 더 좋은 걸까? 먹이 사슬이 단순하다라는 것은 종 다양성이 낮다라는 뜻이된다, 그렇죠? 동물 종이 별로 없고 얘는 먹이 사슬이 되게 복잡하다는 것은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뜻이고, 종 다양성이 낮으면은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할까? 깨지기 쉽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깨지기 쉽다. 얘는 종 다양성이 복잡하니까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어렵다. 난 먹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먹이가 부족하게 되면 나 죽어버려. 근데 먹이가 여러 개 있어. 얘가 이 먹이가 없어진다 그래도 난 이 먹이 먹으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안 깨지고 오랫동안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만
번째는 생태계 에너지 흐름. 생태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에너지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생산자가 에너지가 제일 많고,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딱 상위 1차, 2차, 3차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된다?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산자 식물이 에너지가 100이면 나 그 100 그대로 잡아 먹었는데 왜 나는 그럼 에너지가 100이 안 되나요? 메뚜기가 식물을 잡아 먹었어. 그럼 메뚜기의 에너지를 내가 그대로 먹으면은 그 식물에 있는 에너지가 그대로 나한테 오니까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감소하는가요? 그럼 감소하는 건 어떻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감소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감소하는 이유. 왜 감소할까? 각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각 영양 단계에서 뭐에 필요한 생명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메뚜기가 식물의 에너지를 100 먹었어. 예를 들어서 식물이 에너지가 1000이야. 1000kcal가 있다 시작. 이 식물을 누가 메뚜기가 잡아먹었어. 메뚜기가 잡아먹었어. 메뚜기가 잡아먹으면 그 이 1000칼로리를 가지고 메뚜기가 어떻게 지가 살아가는데 에너지 쓰고 온도 유지하는데도 에너지 쓰고 펄짝펄짝 뛰는데도 에너지 쓰고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얼마만큼밖에 없다? 500kcal밖에 없다 시작. 나머지는 써버렸다. 그러면은 이 메뚜기를 잡아먹는 매는 500칼로리 먹었는데 그 매도 어떻게 날개짓 하는데도 에너지 쓰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100kcal 남았다. 그러면 100kcal 남아서 이 매를 사람이 잡아먹으면 100kcal 중에서 우리도 에너지를 쓰고 해가지고 어떻게 20kcal 남았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1000kcal가 20kcal로 어떻게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 뭐는 증가한다?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 선생님 그럼 에너지 효율은 뭐예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전 영양 단계 에너지량 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량.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대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곱하기 얼마냐? 100이 된다. 됐나요? 그러면은 메뚜기 한번 해봅시다. 메뚜기. 예를 들면은
메뚜기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냐? 전 영양 단계 얼마? 1000분의 현 영양 단계 얼마? 500 곱하기 100 하면은 숙주는 얼마 되니? 5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사람은 전 영양 단계가 얼마? 100. 지금 현 영양 단계 20 곱하기 100. 20이네. 선생님이 조금 잘못했구나. 어쨌든 계산은 선생님 여기 예를 좀 잘못 들었는데 에너지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아집니다. 중요해요. 그것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304페이지에 거기 한번 밑줄 꺼주세요. 동그라미 2번.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중에서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통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그 부분에 밑줄 한번 꺼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참고적으로 하나 적어둘 거는 뭐가 됩니까? 에너지 효율은 증가.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생태계 에너지 흐름 했고 이제는 생태 피라미드. 피라미드 쓰라고 그러네.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는 어떤 단계인지 알죠? 피라미드 뭐야? 피라미드 뭐야? 이런 식으로 생태 피라미드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생산자. 그 다음이 소리. 1차 소리. 그 다음이 2차. 그 다음이 최종이 3차.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양이 줄어든다 하는 게 생태 피라미드. 이 생태 피라미드는 토탈 3가지가 나오는데 뭐에 따라서 갈수록 줄어드는 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적어진다. 이게 생태 피라미드예요. 이런 생태 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토탈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자, 첫 번째가 에너지 양도 위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랬다 그렇죠? 에너지 양도 감소한다. 그래서 에너지 양도 감소한다. 제일 많은 게 생산량. 그 다음으로 가면 1차, 그 다음 2차, 3차 같은 경우는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그림. 이게 에너지 양이고. 두 번째, 종의 수.
요 생물의 종수를 말하는 겁니다. 생물의 종수. 생물의 종수라고 하면은 다른 표현을 하면 개체수. 개체수도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렇죠? 그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줄어들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기 이제 가운데 나누는 생물량 피라미드. 생물량도 같은 게 나왔다. 생물량 피라미드도 이런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게 에너지 양, 종의 수, 생물 양, 이 세 가지가 다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305페이지 생태계 평형. 생태계가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행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고,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먹이 그물이 어떻게 복잡하다라는 뜻이고,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뜻이고, 먹이 그물과 복잡하다는 뜻은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깨지지 않는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것보다 복잡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뜻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보다도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등장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생태계 평형 유지되는 원리. 생태계가 어떻게 평형을 유지하는지 그 원리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리게 되면, 요것도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등장합니다.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졌다. 그래도 오랜 시간 되면은 다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깨졌는데 다시 어떻게 생태계 평형에 도달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 3단계로만 구분합시다. 1차 소리 생산자, 여기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라고 이야기합시다. 됐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무슨 상태를 이루어야 된다? 피라미드 형태를 형성을 해야 된다. 피라미드 상태가 있어야지만 평상시에는 다 피라미드 이 상태로 있다. 이 상태로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생태 평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깨졌다. 어떻게 깨지냐? 이렇게 피라미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생산자. 근데 1차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만큼. 1차 소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 이런 게 이렇게 돼버렸어. 이게 1차 소비자가 이만큼 증가돼버렸어. 이게 이제 2차가 됐고. 그럼 이렇게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니? 얘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1차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2차도 어떻게 되겠니? 2차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2차도 이렇게 늘어날 거야. 2차 소비자가 이렇게 늘어날 거야. 늘어난다. 반대로 생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죠, 그렇죠? 얘가 먹이를 많으니까 먹이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생산자는 오히려 줄어들 거다. 그럼 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니? 생산자 양이 줄어드니까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 되었다 여기서 생산자고 1차고 2차가 되는데 이런 그림이 된다. 이런 그림이 되다가 얘가 이제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은 생산자 양이 줄어드니까 1차 소비자 숫자도 어떻게 되겠니? 다시 줄어들겠죠, 그렇죠? 1차 소비자도 줄어들면은 생산자가 양이 그만큼이었는데 그러면은 1차 소비자도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차 소비자도 이렇게 많았던 게 다시 어떻게 될까? 줄어들면은 다시 이제 무한 상태로 얘가 양이 줄어드니까 늘어나고 1차 소비자도 이제 생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얘도 줄어들어 가지고 원래 상태로 들어온다. 이해됩니까? 얘도 이제 이만큼씩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원래 어떻게 상태로 되돌아온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요 과정 요 시험 문제 잘 등장합니다. 그나마 여기 우리 단원에서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것이 305페이지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에서 회복되는 과정 그 밑에 까만색으로 1, 2, 3, 4번 적혀 있는 거 있죠? 그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봅니다.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얘가 일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되고 피라미드가 되는데 갑자기 이런 그림이 되는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은 2번 1차 소비자 개체수 증가로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다가 3번 되면은 생산자 소비 개체수의 감소 때문에 1차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얘가 이제 다시 어떻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얘가 이제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생산자 늘어나고, 얘가 줄어드니까 얘도 다시 줄어들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다시 온다. 얘가 이렇게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시 어떻게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 우리 생태계가 이렇게 다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생태 피라미드가 깨지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깨지겠니? 여기 2차 소비자에는 누구 때문에 깨진다? 인간 때문에 깨지고. 그래서 이 인간이 나중에 되면은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얘하고 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면은 이 생산자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이 생산자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구의 산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럼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점점 감소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한 영화가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 봤니 혹시?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스텔라 꼭 봐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영화는 꼭 봐요. 요즘 무료로도 많이 해요. 인터스텔라 꼭 한번 보세요. 저렇게 이런 나타나 생태계 피라미드, 이 생태 피라미드가 깨져가지고 우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이 한 50살, 60살 때까지만 살고 죽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 막 이렇게 다니까 사람들 숫자가 계속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먹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이 생산자 양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어떻게 지구에 이제 대부분 식물들이 못 살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에서 이제 못 산다. 다른 행성 찾아가 보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른 행성 찾아 떠난다. 찾아 떠나는데 떠나는 과정에서 꼭 우주선 고장 나고, 그쵸? 거기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되돌아왔더니 우리 딸이 나보다 훨씬 늙어 있더라. 이런 거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나오니까 꼭 한번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환경 변화와 생태계. (306페이지에) 나오는 그 위에 나오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 과정을 생태계 평행 유지 요 관련된 거를 실제적으로 관측을 해봤더니 1905년 어디 카이바구 고공을 해가지고 사슴하고 늑대하고 요거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사슴이 이게 늑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험을 했다. 어떻게 했냐면 사슴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야 사람들 보고 우리 늑대 사냥하자. 늑대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늑대 사냥을 막 해서 그래서 늑대를 많이 죽여버렸어. 그럼 늑대를 많이 죽여버리니까 이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늑대가 줄어들으니까 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니? 사슴의 수가 늘어나겠지, 그렇죠? 사슴의 수가 늘어난다. 사슴의 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다시 생태계 피라미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슴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늑대의 수를 줄여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사슴 수는 어차피 감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를 거기서 나타내고 표에 그거만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생태계는 원래 생태 피라미드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니까 우리 인간이 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이 관여하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306페이지 환경 변화와 생태계 여기 잠깐 설명을 할 테니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이 환경변화와 생태계는 이 2단은 생태계 평형의 이 생태계 평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과정 말고 뒤에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그 부분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준잖아요. 이 부분 합니다. 자,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서 너무 잘하는 거.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우리가 또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적 환경이 우리 생태계 중에서도 생물적 요인에 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때 환경 변화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깨지는 이유가 뭘까? 환경 변화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환경 변화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가 어떻게 우리 인위적으로 인간제라고 한다.